그럼 2023 스마트 물류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 1일차 키노트 트랙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키노트 트랙은 이제 세 분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국제 표준과 스마트 물류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텐데요. 예, 카이스트 오토 아이디랩의 정만기 책임연구원님 모시고요. GS1 기반의 스마트 물류 혁신 관련된 주제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자리에 정만기 책임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오토아이드 코리아에서 GS1 국제 표준을 연구하고 있는 책임연구원 정만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국제 표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누군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업에서는 잘 이제 지켜지지 않고 이제 국제 표준을 따르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는 미흡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쪽에 계속 계셨으니까 그 산업별로 그런 편차들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국제 표준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표준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GS1에 관련된 국제 표준들은 이미 저희 생활하고 있는 산업 전반에 다 스며들어 있어요. 다만 저희가 사용하면서 그게 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표준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아직 고민을 못 해본 거죠.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런 표준을 가지고 산업 전반에 많은 표준들이 쓰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표준들 안에서도 GS1 관련된 국제 표준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이런 내용들 안에서도 GS1이 갖고 있는 이런 협의체, 민간 협의체이긴 하지만 협의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업적인 내용도 다루고 있고 기업들과 콜라보레이션해서 어떤 솔루션을 제안한다든지 정부 기반 베이스의 다양한 국가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고 산업 전반에 레퍼런스 모델로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국제 표준이라는 게 아직 좀 생소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하겠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세요? 국내에서는 국제 표준, 그러니까 수출도 많이 하고 하는데 당연히 그러면은 그런 표준들도 많이 따라야 되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일단은 약간 문화적 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 해외에는 약간 좀 어떤 변화라든지 어떤 표준에 대해서 아니면 내부적인 규칙들을 가지고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들 때 생산성의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제도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 그러면 많은 부분을 도전해보고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되게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그 내부적인 어떤 시스템의 변화가 굉장히 좀 두렵고 그걸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표준을 도전하는 게 상당히 좀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현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기업 문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솔직히 그거는 총대를 메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또 리스크로 작용할 부분도 상당하고 앞으로 이제 중요성은 더해질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국제 표준을 따르지 않고는 솔직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릴 GS1 국제 표준이 전 산업 분야에 어떤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활용성 측면이나 이미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환경 기반에서 쓸 수 있는, 손쉽게 쓸 수 있는 그런 표준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제조나 이런 물류 쪽에 어떤 식으로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지를 간략하게 한번 오늘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에 좀 이제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GS1 국제 표준을 많이 이제 생소하실 거예요. 간략하게 이제 국제 표준이 뭐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왜 규제적 제도 안에서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오늘 중점적으로 좀 들으시면, 그 스마트 제조 물류 쪽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앞으로의 방향이나 이런 쪽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포인트들 한번 저희가 생각하면서 주제 발표, 정만기 책임연구원님의 주제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S1 국제표준 기반의 스마트 제조 물류 혁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젠다는 GS1 국제표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GS1 국제표준을 스마트 제조 물류 쪽의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몇 개 기업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제조 물류 쪽에 GS1이라는 플랫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앞단에 1, 2번에서 설명드린 내용에 들어갈 수 있는 플랫폼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GS원 국제표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S원 국제표준은 아마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여태까지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못 들어보니 아마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GS원은 글로벌 스탠다드 넘버 원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공급망 구성원에 대한 표준이라든지 서비스를 개발하는 비영리 국제표준 기구입니다. 이미 이 GS원 표준은 저희가 지금 생활하면서 많은 부분을 경험하고 계세요. 이제 흔히 아시는 바코드가 거기에서 해당되는 GS원 국제표준의 하나의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그 표준을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자기가 만든 제조한 물품을 해외에 판다거나 아니면 국내라든지 국외에 유통을 하려면 그 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바코드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대한상공물류 그 상공회의소에 유통물류진흥원에서 발급을 받아 그런 코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들은 전 세계적으로 한 116개국의 에모라는 그 조직을 가지고 전 세계가 GS원 코드를 관리하고 사업을 관리하고 있고요. 이미 170여 개국이 이 멤버로 가입을 하고 있고 기업은 약 200만 개 기업, 흔히 아시는 삼성부터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다 가입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조나 물류를 하시는 기업들은 여기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어떤 조금 불가결한 그런 조직의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카이스트 오토아이랩은 그 GS원 비영리 기구 안에서 이런 표준과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는 연구 조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연구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관이 오토아이랩스고 그 코리아 역할을 카이스트가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GS 국제 표준이 뭐냐? 그럼 한 4가지 사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식별, 아이덴티티 해가지고 어떤 물건을 제조했을 때 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명시를 할 것이냐. 저희 사람도 태어나면 이름이 생기듯이 주민등록번호가 생기듯이 물건도 마찬가지로 얘를 식별할 수 있는 하나의 번호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동하면서 저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니면 물건이 이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이벤트를 캡처하기 위한 인식이라는 캡처 부분이 있고요. 그런 행동들을 저장한 다음에 이 물건이 또는 사람이 뭘 했구나라는 걸 알기 위해서 공유를 하고 그리고 그 공유한 것들을 어떤 형태로 사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아이덴티티, 캡처, 쉐어, 유저라는 4가지 사상을 가지고 저희가 공급망 데이터에 대해서 공통적인 언어와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은 그 첫 번째 제일 위에 보시면 식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 여러 가지 지금 코드 체계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말했던 바코드는 여기서 해당되는 GTIN 코드라고 되어 있는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조그만 병이 보이실 텐데 거기에 보시면 GTIN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GTIN 코드가 저희가 흔히 아는 바코드라는 것이고요. 이게 생산되는 공장부터 생산되는 제품 그리고 이게 어떻게 패키징이 돼서 어떤 차를 타고 웨어하우스로 이동해서 도매, 소매 그리고 리테일까지 그리고 엔드유저까지 가는 과정에 모든 그 과정을 식별하기 위한 코드들이 발생하는데 그 코드들이 저기 나열되어 있는 뭐 JLN 코드라든지 GTIN 코드, GIA 이런 수많은 코드들로 이미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코드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 코드를 식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 칸에 캡처를 보시게 되면 우리 흔히 아시는 이제 바코드 형태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QR코드 같지만 GS원 데이터 매트리스라는 형태의 코드도 발생을 하고 있고 요즘에 흔히 아시는 GS원 QR코드라는 것도 발생합니다. 저희가 이제 GS원 QR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반적인 QR을 저희가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GS원 QR이라는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많이 알고 계시는 RFID 그리고 NFC 태그라든지 이런 것도 캡처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쉐어라는 부분이 맨 밑에 나오게 됩니다. 이 쉐어라는 거는 캡처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쓸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스마트 제조 물류 쪽에서 갖고 있는 어떤 SCM이나 다양한 자기의 ERP라든지 또는 이력 추적하기 위한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쉐어해서 그들이 이런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공유하는 부분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식별 코드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들 요거가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GTIN 코드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코드입니다.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식별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과자라든지 치약, 장난감 이렇게 상품이라고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명시하기 위한 코드를 GTIN 코드로 하고요. 그 그림에서 보시면 매뉴팩처라는 공장이 보이실 겁니다. 이 공장도 명시하기 위한 코드 체계가 있는데 그게 GLN 코드입니다. 이 GLN은 글로벌 로케이션 넘버라는 약자고요. 어느 위치에 이런 공장들이 존재하는지를 표기하기 위한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번호를 통해서 이 제품이 이 공장에서 어디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 공장에서 또는 소유권이 누군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 제품이 생산된 뭐 흔히 말하면 사람이 태어난 병원이 어디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코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SSCC라든지 GSN 뭐 여러 가지 코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표준화라고 말할 수 있는 다양한 공통적인 언어를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캡처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EAN, UPC 같은 바코드가 있고요. 그리고 GSM 128 흔히 보시는 저희가 보는 바코드는 EAN, UPC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바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 EAN, UPC 코드를 좀 정확히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게 그 GSM 코드는 이미 알리바바나 아마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정식 등록되지 않은 바코드에서 검증하는 작업을 하고요. 아마존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어떤 제품을 내가 팔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GSM 코드를 가지고 인증된 코드를 그 상품 코드를 가지고 플랫폼에 올리지 않은 이상은 아마존에서 그거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는 그런 시스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바코드라는 거는 굉장히 좀 많이 좀 앞으로 제조를 하시는 분들에서는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AN, UPC는 이제 유럽에서 쓰는 코드, 미국에서 쓰는 코드의 양식이 좀 나뉘겠지만 하나의 바코드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공유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흔히 아시는 우리 일렉트로닉 데이터 엑스체인지라는 전자문서 같은 EDA 같은 그런 데이터 표준 교환 체계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GSM XML 많이 아시겠지만 XML 문서 형태의 어떤 그 거래 정보의 공유도 있고,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EPCIS라는 것이 있습니다. EPC 글로벌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제조 및 유통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 그러니까 생산이 되고 엔드 유저까지 가기 위한 모든 유통 과정의 이벤트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하나의 플랫폼이 EPCIS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나중에 또 좀 약간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GSDN, 그래서 글로벌 데이터 싱크로네이션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거래 파트너 간의 어떤 표준화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교환하는, 그리고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한 네 번째 칸에 보시면 GS1 디지털 링크, 좀 작아서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GS1 디지털 링크라는 플랫폼이 새롭게 이번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GS1 웹 보캐버러리, GS1 모바일 레이디라는 이런 것들이 다 GS1 디지털 링크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인데, 이거는 이제 바코드, 기존의 바코드를 저희가 QR코드로 만들어내거든, 이 바코드가 현재까지는 어떤 포스기의 가격을 보기 위한 하나의 뭐 매체로 썼지만, 이걸 바코드를 QR코드로 변경해서 GS1 디지털 링크라는 하나의 플랫폼을 가지게 되면 그 상품이라는 어떤 제품이 인터넷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사용자와 그런 교환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제공을 하기로 합니다. 이런 것들도 뒷부분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제조 물류의 GS 국제 표준을 어떤 식으로 제가 좀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현재 보니까 이제 코로나 시기가 좀 저가 있었고, 그러다 보면서 굉장히 유통 물량이라든지 제조 시장이 굉장히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결국에 기업들은 어떤 원가나 비용에 대한 좀 압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생산된 제품에 대한 위조,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여러 어떤 시스템과의 경쟁, 또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 대한 문제를 직면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그 표준화를 써야 되는데, 그 중에 GSM 국제 표준을 씀으로 해서 공급망의 최적화 및, 그리고 내가 만든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이 제품이 어떻게 유통이 되는 과정에 데이터를 잘 관리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점을 타개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핵심 해결 방안, 프로세스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조물류 쪽에서 보시게 되면 어떤 식으로 쪽에 이런 우리가 비즈니스를 포커싱을 좀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스페어 파트 매니지먼트, 뭐 쉽게 말하면 SCM 관련된 부분이죠. 우리가 ERP를 통해서 자산을 관리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스마트 인더스트리, 그리고 디지털 팩토리, 우리 많이 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그리고 스마트 제조, 그리고 커넥티드 인더스트리, 각각 산업군에서 내 제품이 유기적으로 연동돼서 팔릴 수 있게끔 하는 커넥티드 인더스트리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굉장히 필요한 것들인데 메인터넌스 관련된, 그리고 유지보수 관련된 MRO 부분도 굉장히 이 지혜성의 핵심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내가 유통되고 만든 제품 또는 유통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명시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좀 더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S1 이 표준은 보시면 여기 지금 아이콘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더 많겠지만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방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전기 에너지, 자동차, 그리고 선박, 제조, 물류, 그리고 철도, 육상 물류, 그리고 리테일 쪽, 그리고 하나 더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음식이라든지 푸드, 콜드체인 쪽이나 어페럴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GS1 표준은 어떤 표준된 규약을 제공하기 때문에 산업 전반의 상호 운용성을 제공을 하고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원가에 대한 절감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해외 기업들, 그러니까 해외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런 스마트 제조 물류 쪽에서 GS1 표준을 쓰는지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T 콘티넨트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 회사는 이제 자동차 안전관리 관련된 예비 부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작은 스페어 파트들은 굉장히 이제 아시겠지만 위조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도 내가 만든 제품이 위조품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고, 이 위조품이라는 거는 결국엔 소비자 안전에게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개선하기 위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AT 컨티넨탈은 결국에 글로벌 거래되는 품목 번호, 이 스페어 파트 번호를 지팅 코드, 아까 말씀드린 바코드라는 것들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바코드는 정확한 식별 코드를 가지게 되면서 상대방이 이 식별 코드를 복사하더라도 보안 확인 데이터베이스 같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검증되지 않는 바코드 또는 코드라든지 아니면 내부 코드라든지 또는 위조품은 코드가 없는 상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걸러낼 수가 있었고, 실제적으로 사용자 기반 또는 이거를 스페어 파트를 구매하는 사용자도 쉽게 모바일 앱에서 코드를 스캔해서 이게 정확하게 AT 콘티넨탈에서 제조한 스페어 파트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브랜드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베네핏이라는 게 어떤 이익을 가져가느냐. 그래서 위조 및 잠재적인 피해로부터의 고객을 보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동차 수리점과 소매점에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예비 부품을 제공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이런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는 소매점, 아니면 사용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브랜드 보호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손실을 굉장히 막을 수 있었던 게 발생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이 위조품이라는 거는 내가 구매를 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정품을 구매하는 이중적인 부가 소비 형태가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기 실제 AT 콘티넨탈의 스페어 파트의 라벨지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라벨지에 이런 어떤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는 코드라든지 데이터 매트릭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공함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거를 받는 도소매점이나 사용자가 저 코드를 쉽게 판별을 해서 내 정보를 얻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T 콘티넨탈 임원진에서는 이런 신뢰할 수 있는 제품들을 고객한테 제공하고 있다고 굉장히 자부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MBDA 점원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미사일을 만드는 회사고요. 굉장히 많은 해군의 미사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미사일 시스템 같은 것들은 결국에는 육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해상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엔지니어의 지원이, 문제가 생기면 엔지니어의 지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이 배가 육상으로 두고 오거나 아니면 헬기라든지 다른 어떤 교통수단을 타고 배로 가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렵죠. 근데 이게 민간 선박도 아니고 미사일 시스템이니까 군사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납품할 때 각각 부품이라든지 시스템에 GS1으로 태깅이 된 GTIN 코드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 매트릭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QR코드 비슷한 매트릭스 코드를 모두 부착을 합니다. 부착을 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면 배에 있는, 1차적으로 배에 있는 그 관리하는 관리인이 그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만약에 못할 경우에는 그 코드를 판별을 해가지고 육지에 있는 전문가한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육지에 있는 기술자는 이 제품이 뭐고, 언제 납품을 했고, 현재까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제품 매뉴얼은 뭐고, 유지보수 상태는 어떤지를 한 번에 보고 전문적으로 원격에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원격 진료, 텔레메디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부분은 텔레 메인터넌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액세스해서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들을 내륙에서 아닌 해상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군수 체계나 이런 어떤 유지보수 MRO 측면에서도 그 솔루션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고도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AP맨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좀 제조 쪽에 가까운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물류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AP맨은 아시아 퍼시픽 모델 이포트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아시아 지역의 항구들의 해상 물류에 대한 데이터 교류를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이냐를 고민하다가 만든 게 이런 항만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구 간의 데이터, 또 항구에 입점하고 있는 선박의 데이터, 그리고 선박에 어떤 화물이 실려 있는지의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하나의 표준화된 언어로, 그리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교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배에 대한 식별, 그리고 항만의 위치, 이런 것들이 다 앞에 살짝 설명드렸던 GLM 코드, GTIN 코드,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명시하게 되고요. 거기에 실려있는 컨테이너가 뭔지,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SSC 코드, 이런 것들이 공통적인 규약을 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항만에서 출발한 배가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도착하는, 내리는 순간 이게 어디서 왔고 어느 배에 실렸던 거고, 이 배가 어떤 그 컨디션을 가지고, 뭐 온도라든지 아니면 뭐 운항 속도라든지 운항 시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한테 왔구나, 이 항만에 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런 정보를 가지고 그 다음 배송 체계를 가지고 사용자한테 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결국에 그런 전반적인 데이터들을 다 공통된 언어에서 서로 다른 협의체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공통적인 언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점은,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스테이크, 실수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엔 그게 경제적인 어떤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거를 뒤에서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EPCS, 앞에 설명드렸던 이벤트를 저장하는 데이터 플랫폼, 아니면 그 거래 정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EPCIS라는 것에다가 저장을 해서 공유하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스트레일리아라든지 홍콩, 차이나, 싱가포르 이런 쪽에서 이 항만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스마트 물류 쪽에 하나의 시스템으로 확 자리를 잡아야지, 결국에는 전 세계가 같은 언어로 물류 체계를 가져간다는 게 굉장히 효율성을 가질지 않을까, 그리고 굉장히 비지빌리티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철도 쪽에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철도는 굉장히 많은 부분의 국제 표준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여러 가지 바코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서로 다 달라요. 서로 자기만의 코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철도는 굉장히 집약적인 부품 사업이잖아요. 기차가 하나 만들어지려면 굉장히 수많은 부품들이 모여야 되는데, MRO 측면에서 서로 다른 코드를 관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건비라든지 이걸 찾아내기 위한 시스템비,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철도에 대한 시스템 체계를 보시면 지멘스라든지 뭐 SBB라든지 이런 많은 회사들이 똑같은 규약을 가지고 똑같은 코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효율성이 올라간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뭐 시멘스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 제조 부품도 있지만 다른 쪽에 들어온 제조 부품과 패키징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물건이 있다 그러면 결국엔 서로끼리의 어떤 유지보수 측면에 고장난 부품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품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제조사 회사들은 이것들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위에 보시면 이런 그 이 트레이스빌리티라고 제가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육상 물류에서도, 이 철도 물류에서도 이력을 추적해서 어느 컨테이너가 실렸고, 어느 항만에다 실렸고, 이 기차가 어느 역에다 이 물건을 실었고, 그리고 어느 지역을 지금 지나고 있는지, 그래서 어느 역에 도착해서 어떤 그 배송차에 실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추적을 하고 있는데, 유럽은 이 표준을 가지고 유럽 연합이 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프랑스, 네덜란드 기차가 이동을 하더라도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식별이라든지 얘가 지금 어디서 내려야 돼, 이런 것들도 다 사전에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장점을 갖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아이트레이스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호주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내륙에서 또는 그 내륙 그 물류라고 말씀드리면 뭐 화물차도 있고 많겠지만 철도 물류가 좀 호주는 강합니다. 그래서 뭐 전철, 철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물류의 이력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저장을 해서 이 레일을 관리하는 관리자라든지 또는 메인터너,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사람들, 다른 기관들이 이 하나의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모든 이벤트를 제조 물류 쪽의 이벤트를 관리하자 그래서 생긴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지금 큰 프로젝트로 해서 국가적인 프로젝트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아이트레스라는 걸 한번 검색해 보시면 한번 전반적으로 이 호주의 육상 물류, 레일 물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또 운영되고 있는지를 쉽게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제조 물류 쪽에 계속 이제 현재 지금 대두가 되고 있죠. 블록체인이라는 게 제도가 있는데, 코로나 시기가 오면서 저희가 비대면이라는 어떤 그 물류 체계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사람과 페이스 투 페이스로 물건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내가 받는 물건이 정말 신뢰할 수 있어?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기업들은 그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브랜드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이력 추적망을 검토하게 된 거고, 이런 형태의 많은 산업들 안에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식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IBM이 푸드스트래트라는 그 시스템을 지금 POC하고 있고 기업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드스트래트는 GS1 식별 코드를 가지고 식품 유통망의 식별 체계를 관리하고 이 식품이 어떤 식으로 이동했는지에 관리를 하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보시면 되고요. 이 월마트라는 그 회사는 많이 아실 거예요. 월마트가 이제 미국 내에서 식자재 공급, 중고등학교 식자재 공급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블록체인, 이런 이력 추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전에는 식자재를 납품한 후에 식중독이 발생하면 이 원인을 찾기 위한 식자재를 찾기까지는 뭐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달까지 걸리고 했었답니다. 근데 이것들을 시범적으로 IBM 프루트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이력 추적을 진행을 했고요. 그 식별 코드로 GS를 썼고, 이것들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적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망고라든지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에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데이터를 역순으로 올라가다 보면 원인을 빨리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식품 이력 추적을 뭐 6일에서 2.2초까지 단축하는 이런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런 그 블록체인 기술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FEDA도 앞으로는 콜드체인 또는 식품에 대해서 그 스마트 푸드 세이프티라는 정책을 만들어냈어요. 이 정책은 뭐냐면 콜드체인 신선제품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 제품을 디지털 이력 추적화되지 않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유통을 못하게 하겠다는 게 하나의 쟁점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의약품 규제의 부분도 굉장히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GS1의 강점이 식품하고 의약품 쪽에 또 많이 있는데, 미국 의회에서는 1913년도에 그 처방약이라든지 아니면 의료기기, 제약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식별 코드들을 GS1 코드, UDI 코드라고 하는데, 그게 형식적으로는 GS1 코드입니다. 이거를 쓰지 않을 경우에는 FDA 승인을 받지 않는다든지, 또는 앞으로는 이것들을 유통할 수 없게 만드는 법이 의회에 통과를 했었고요. 법적으로 2023년 11월 27일부터 이제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유통되는 의약품에 대한 공급망 안에 들어있는 모든 그 회사들이나 제조회사, 이런 유통회사들은 이력 추적을 할 게 없게 되면은 앞으로는
유통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매드리저라는 이런 그 블록체인 그 플랫폼들이 현재 화이자, 아메리카 소스버켄, 카니널 헬스 같은 그 제약회사들과 뭉쳐가지고 이 블록체인으로 이력 추적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류 쪽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공급망 이력 추적은 지금 육상, 해상, 항공 물류 그런 유통산업의 많은 부분을 그 관여를 하고 있는데 그 오리엔탈 레일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 오리엔탈 레일은 이 기차 쪽의 물류의 블록체인을 만든 회사고요. 그 GS원 슬로베니아와 제휴해서 글로벌 공급망 안에서 GS원 표준과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철도 산업 안에서 MRO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철도 물류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뭐 시간이 된다면 좀 하나 말씀드리면 이 MRO가 왜 굉장히 중요하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중대재해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중대재해법은 결국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결과지 뭐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법인데 이 메인터넌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철도 쪽의 문제점은 부품의 뭐 위조품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어떤 작업을 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결국에는 중대재해법 안에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건데 이런 GS원 코드를 가지고 부품의 이력 추적을 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작업에 대한 이력도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저희는 위치 코드도 있고 사람에 대한 그 사물 코드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작업을 했다는 부분도 하나의 코드로 문서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에 올려서 이 작업이 진정성 있게 진행된 작업인지에 대한 신뢰성만 줄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MRO 시장에서도 이런 GS원 국제 표준이 굉장히 효율성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이제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좀 길게 하게 되면 더 많겠지만은 몇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EU에서는 DPP라고 해서 디지털 제품 여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유럽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이력 추적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한 어떤 식별 코드가 필요하다 보니, 디지털 상품 여건 제도라는 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원래는 이렇게 배터리 여건이라는 어떤 체제 안에서 이제 합으로 내려온 건데 지금은 어떤 소매 제품이나 여러 제품들을 취급을 하고 있지만 이 디지털 상품 여건 제도는 앞으로는 전자기기 아니면 다양한 기기 쪽으로도 확장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모든 생산되는 상품에 대한 식별 코드를 가지고 이게 소비자한테 가기 전까지의 어떤 정보들을 소비자가 미리 공급망 안에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서는 결국에는 유통을 할 수 없는, 내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유통할 수가 없는 어떤 규제가 생성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EU에서 발의가 됐지만 지금 미국이나 아시아권,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좀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지금 검토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저런 여건들이 생성이 되고요. 코드를 가지고 어떤 QR을 찍게 되면 그거에 대한 정보, 뭐 원산지라든지 이력 정보,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들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왼쪽에 보시면 이제 글로벌 의류 브랜드 이제 판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미 여기서는 디지털 여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옷에 대한 태그예요. 태그에 저런 코드가 있고 걔를 찍으면 이 옷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이 옷이 어디서 만들어졌고 원자재는 뭐고 원단은 뭐고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 결국에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GS1 디지털 링크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 해외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단에 여러 가지 규제와 이제 사례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럼 어떤 플랫폼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대조보 물류품은 결국에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물류, ERP라든지 WMS,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든지 포스, 그리고 다양한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이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의 연관성을 굉장히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네ክ티비티를 가지고 있고 캡처링, 그리고 심볼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바코드라든지 QR코드든지 이런 식별체계 코드를 캡처링 디바이스라고 하죠. 저희가 RFID 리더기라든지 NFC 태그라든지 이런 툴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통하든지 아니면 뭐 5G라든지 LTE 이런 공간을 통해서 사용자가 갖고 있는 ERP, POS, 뭐 WMS, TMS 이런 정보를 줘서 이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스마트 제조 물류의 저희 GSN의 한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아이덴티티, 식별 체계 쪽에서는 어떤 코드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움직이며 캡처할 때 어떤 데이터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쉐어하는 부분에서는 비즈니스 쪽에 어떤 부분과 연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그냥 마스터 데이터, 이벤트, 비저빌리티 이런 것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굉장히 앞단에 그 이력 추적 부분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GS1 EPC 인포메이션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EPCIS라고 하는데, 공급망에 관련된 모든 이벤트, 라이프 사이클의 이벤트를 저장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꼭 스마트 물류가 아니더라도 많은 기업들이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거에 대한 활용성은 굉장히 좀 편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왼쪽 그림을 보시면 여기는 5대 원칙이지만 6화 원칙으로 굉장히 간단한 6화 원칙을 가지고 이벤트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어디서, 왜,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how라는 게 더 있습니다. how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센서 온도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그런 그 규약을 가지고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플라이, 그 제조사 쪽에서 만들었을 때도 이런 이벤트를 이런 똑같은 규약을 가지고 주게 되면 그 규약문만 알고 있으면 웨어하우스라든지 매니팩처라든지 유통사라든지 물류회사들이 그 정보를 그대로 가져가서 똑같이 업데이트하고 공유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단순한 그 어떤 그 문서 체계를 가지고 라이프 사이클 데이터들을 효율성 있게 공유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지금 GS1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고, 저희 그 오토아이드 코리아에서도 많은 부분 지금 산업 구분에 맞게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링크. 아까 제가 DPP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건데요. 이 디지털 링크는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우유를 보시면 기존에 바코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바코드는 단순하게 식품에 대한 정보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우유의 원자재라든지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 표기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근데 정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솔직히 포장지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기입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이냐, 그리고 빠르게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들 것이냐를 고민하다 보니까 GS1 디지털 링크라는 플랫폼을 만들게 됐고, QR이라는 걸 가지고 인터넷과 연결해서 정보를, 다양성 있게 정보를 주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식별 코드는 똑같이 GS1의 디텍 코드를 쓰고 바코드가 갖고 있는 규약체를 가져와서 정보를 주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 위에 그 URL 타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QR에 들어가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요 id.gs1 org는 우리 GS1 그 기구에서 관리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기업이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게 해놓은 거고요. 요 01D에 0950이라고 오렌지색으로 지어 있는 번호가 우리 바코드에 있는 식별 번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가지고 뒤에 여러 가지 정보를 붙여서 디플로이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QR코드를 우리 흔하게 카메라로 스캐닝을 하게 되면 GS1 리졸버라는 플랫폼이 있고요. 리졸버에서 이 코드의 그 식별 체계를 보고 그 뒤에 어떤 정보를 가지고 보여주려는 그 질의문을 본 다음에 이 소비자한테는 제품의 정보를 보여준다든지 쿠폰, 가격 정보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소매점에서는 그 제조사에서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링크는 아까 DPP라든지 배터리 패스트푸드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계속 이 플랫폼을 가지고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향후에 뭐 기회가 된다면 디지털 링크 쪽만 아니라도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S1 EPCS와 디지털 링크를 쓰게 되면 이 제조 물류 쪽에 어느 부분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ERP라는 SCM 쪽에 인벤토리 관리라는 것들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력 추적, 그리고 QR 베이스의 고객 지원도 할 수 있을 거고, 제품에 대한 인증, 그리고 제품 정보에 대한 상세 정보를 준다든지, 그 제품 매뉴얼 부분은 굉장히 좀 기업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떤 부품이나 박스에 QR을 박아놓고 걔를 카메라 스캔하게 하면 AR 기반으로 해서 매뉴얼을 제공한다든지 제품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사람 부분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부분도 하나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력 추적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 확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과 GS1 국제 표준이 합쳐졌을 때 어떤 그 가지성의 확보를 효율적으로 나타낼 것이라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기존 전형적인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이에요.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왜냐하면 내부 코드를 사용하거나 내부 유통체계가 있으니까 내부 코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물류가 확장됨으로 해서 다른 물류 에코시스템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죠. 왜냐하면 서로 다른 코드를 사용하고 있고 서로 대화가 할 수 없는 코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안 됐습니다. 근데 GS를 쓰게 되면 이런 코드들 간의 언어가 연결되기 때문에 다른 물류 에코시스템, 다른 시스템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블록체인이라는 걸 하나 더 얹게 되면 점점 커지는, 방대해지는 에코시스템들이, 이제 물류 에코시스템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런 것들 안에서도 이런 신뢰할 수 있는 이력 체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GS1에 대한 국제 표준은 블록체인과 연결됐을 때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카이스트 오토라이드 랩이죠. 예, 오토라이드 랩의 정만기 연구원님의 주제 발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 네. 한 말씀 하시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표준이라는 게 산업분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제조 물류 쪽이 굉장히 좀 침체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비저빌리티를 높여가지고 사용자들한테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 어떤 규제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 생산 활동과 물류 체계를 가져가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표준 중에 이 GSM 표준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국제 표준이라는 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시스템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런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 저희 카이스트 오토랩에서도 기업들과 이런 것들을 많은 부분을 논의해서 시장에 또는 어떤 규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좀 도모해 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례들도 많죠. 많이 있습니다. 연락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 오토 아이디랩의 정만기 연구원님,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